사드 후작의 변태 성역에서부터 엄격한 청교도들의 침대 칸막이에 이르기까지, 빅토리아 시대 정숙한 아내에서부터 매춘과 포르노의 황금기까지, 17세기 말에서부터 1900년까지 성은 마침내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 억압과 무절제를 반복하며 극심한 변동을 겪었습니다. 서방 세계 전체를 지배하던 중세 암흑기가 점차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위협하며 새로이 등장한 프로테스탄트를 앞세운 작가와 철학가들은 교회의 교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때 신성한 것으로 여겨지던 것들이 이제 공공연한 비판의 대상이 됐죠. 17세기 영국의 극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야수성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등장하는 음탕한 주인공들은 그 시대의 자유로운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죠. 앞으로 다가올 타락한 시대를 정확히 반영했던 17세기의 또 다른 작가는 스페인의 수도사 티오스 데 몰리나였습니다. 1630년 종교 재판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몰리나의 책 속에 등장하는 돈 후안은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일삼는 무정한 남봉꾼의 대명사였죠. 돈 후안은 그 시대의 타락성을 가늠하는 지표였습니다. 아주 절제된 사회에서도 타락하고 싶은 유혹과 기회는 늘 있기 마련이죠. 1630년에 발표된 몰리나의 희곡이 그 점을 증명해주고 있어요. 희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돈 후안이 지옥에 떨어짐으로써 여자를 농락하는 것이 신상에 좋지 않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100년 후 모차르트의 오페라 돈 지오반니에 돈 후안과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했고, 사랑 그 자체를 사랑하는 로맨틱한 남성의 전형으로 발전했죠. 친절하고 매너 좋은 돈 지오반니는 실제 인물인 지아코모 지로라모 카사노바를 모델로 삼고 있었습니다. 카사노바는 18세기 계몽 사상이 한창인 시기에 태어났죠. 당시 볼테르와 루소 같은 철학자들은 그때까지 일반인들에게 강요된 전통적인 교회의 권위와 교리, 또 도덕성의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섹스에 대한 카사노바의 관점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카사노바는 쾌락이 결코 사악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주신 좋은 것이라고 믿었죠. 따라서 쾌락을 쫓는 것이 신앙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쾌락을 쫓던 카사노바도 처음엔 교회 성직자를 꿈꾸었습니다. 1725년에 태어난 그는 주교가 되기 위해 고향인 베네치아를 떠났죠. 카사노바도 처음엔 금욕을 맹세했습니다. 언젠가 교황이 되는 날을 꿈꾸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땐 자신의 숨겨진 본능을 잘 몰랐던 게 분명합니다. 자신의 본질을 잘 몰랐던 카사노바는 얼마 후 섹스 스캔들에 연루됐습니다. 바티칸에서 추방된 바람둥이 카사노바는 군대에 입대했고, 그곳에서 상관 부인의 치치스 배우가 됐습니다. 치치스 배우는 귀족 녀석의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보조 남편이었습니다.
18세기 귀족들은 일반적으로 연애 결혼이 아닌 중매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종종 나이 어린 여자와 나이 많은 남자들이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나이든 남편은 누가 나이 어린 아내를 데리고 사교 모임에 가는지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일은 치치스 배우의 몫이었죠. 매혹적인 귀부인 F의 치치스 배우였던 카사노바의 임무는 귀부인의 신발을 신겨주고 침실에 초콜릿을 가져다주고 속옷의 끈을 묶어주는 아주 은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사랑에 빠졌죠. 그러나 상대방은 카사노바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귀부인을 사랑하게 됐지만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절망감에 카사노바는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매춘부를 찾았다가 결국 성병에 걸리고 말았죠. 나중에 귀부인 F가 카사노바의 간절한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됐다고 말했을 때 그는 귀부인에게 그럴 수 없는 이유를 털어놔야 했고 그것으로 둘의 관계는 끝이 났죠. 카사노바는 사직서를 내고 고향인 베니스로 돌아갔습니다. 운 좋게도 카사노바는 한 귀족의 목숨을 구해준 대가로 부와 함께 귀족들만이 갖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카사노바는 든든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받으며 12권에 달하는 자서전을 가득 채우고도 남을 122건의 연애 행각을 벌입니다. 카사노바의 회상록엔 여장 남자 오페라 가수와의 관계에서부터 수녀와 벌인 그룹 섹스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의 역사에서 카사노바가 유달리 두드러지는 것은 그의 연애 횟수 때문이 아닙니다. 유명한 럭스타나 운동선수들 중엔 그보다 더 많은 스캔들을 일으킨 사람도 많았으니까요. 카사노바가 살았던 시대에 그가 유달리 독특했던 건 그가 여성의 또 다른 면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어요. 카사노바는 여성들의 대화가 사랑에 쏟는 기쁨의 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카사노바의 애정 행각은 특히 성욕의 자유를 부르짖던 남봉꾼들의 철학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18세기의) 또 다른 남봉꾼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성적인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여성들을 숭배하고 배려했던 카사노바와 달리 사드 후작은 여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드는 여자들을 증오했고 여자들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만족하면 남자들의 기쁨이 반감될 것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최고의 기쁨은 폭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얻어진다. 사드 후작. 사드는 1740년 가난한 프로방스 지방의 명문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드 후작은 수세기 동안 프랑스를 통치한 부르봉 왕가의 아주 먼 친척이었는데 이 점이 그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드는 자신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극단적인 행동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드가 성장하던 시기는 유럽 역사상 성적으로 가장 문란했던 때였습니다. 18세기 초반과 중반, 베르사유 궁전에선 파티가 끊이질 않았고 만취한 상태에서 온갖 종류의 음란 퇴폐 행위가 벌어졌죠. 사드는 삼촌집에 살면서 무절제한 생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성직자였던 삼촌집엔 언제든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는 14살까지 기숙학교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가 다니던 기숙학교의 성직자와 교사들은 모두 동성 연애자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기숙학교는 오래전부터 공공연하게 학생들에게 채찍질을 했죠.
1763년 돈 때문에 결혼한 이후 사드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성적인 쾌락을 얻는 이상 성행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을 정신적으로 학대하고 채찍질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귀족이었던 그는 거의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자 하인 1명과 최음죄를 과다 복용한 5명의 매춘부와 퇴폐 행각을 벌인 이후 사드는 몰락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매춘부들은 경찰서로 달려가서 독살 미수죄를 적용해 정식으로 사드를 고소했고 동시에 동성연애 혐의로도 고소했습니다. 당시 동성애는 사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였고 거기엔 귀족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전 무절제한 행동을 일삼는 젊은 귀족들에게 질려버린 부르주아 계급은 정치개혁 운동의 일환으로 여성 학대자 사드를 투옥했습니다. 생애 3분의 1에 해당하는 총 27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그는 감옥에서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억제된 성욕을 분출하기 위해 집필 활동에 전념한 끝에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포르노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소설은 강간과 고문, 수족절단, 심지어 수간까지 다루고 있었죠. 이미 모인 300명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나체였다. 그들은 채찍질을 해가면서 그룹 섹스에 열중했고 구강 성결을 하며 오르가즘에 다다랐다. 모두 쥐죽은 듯 조용했기 때문에 옆에서 나는 작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사드의 인생 행로는 역사상 성의 정치학이 발달하는 과정과 일치합니다. (18세기) 유럽에서 남봉꾼들이 종교적 금기를 깨뜨리는 동안 엄격한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17세기 유럽의 방탕한 사회 분위기를 거부하고 신세계로 떠난 영국의 청교도들은 새로운 땅에서 내면 깊이 숨겨진 욕망을 발견했죠. (1630년대) 영국의 청교도들은 타락한 유럽을 뒤로하고 미개척지인 황무지를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위험한 여행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에 대한 희망과 함께 신의 모든 창조물은 태내에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에 대한 의무감을 중요시하던 청교도들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뿐만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까지 단속했습니다. 네 마음은 악의 소굴이다. 신에 대한 모독, 살인, 매춘, 간통, 동성애로 가득하다. 내게 선한 마음이 남아있어도 독약 한 사발에 떨어지는 장미 향수 한 방울과 같을 뿐이다. 토마스 셰퍼드 목사 1640년. 그러나 천벌을 운운하는 목사의 설교는 교회 문을 나서기도 전에 잊혀져 버렸습니다. 당시 재판 기록을 보면 사람들이 성직자들의 설교와는 정반대로 행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료실에서 몇 시간씩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근친상간이나 레즈비언들 얘기, 남자들과 농장 동물들과의 관계, 또 농장 근처에 난 길거리 아무 데서나 섹스를 하는 여자들, 또 장작더미 위에서 벌어지는 애정 행위에 대한 글들을 읽었죠. 버지니아 식민사회에서도 분명히 섹스 문화는 존재했습니다. 식민지 시대, 남성들의 섹스 파트너인 여성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남부의 담배 식민지에선 6대1의 비율로 여성들의 수가 크게 부족했고 덕분에 과거가 복잡한 여성들도 크게 문제되진 않았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은 남자들이라면
약혼녀의 과거를 덮어두어야 했습니다. 식민지 사회의 사람들은 섹스 자체가 아닌 섹스의 결과물에 깊은 관심을 가졌죠. 청교도 여성의 60%가 임신한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임신한 여자라도 남자가 결혼을 원한다면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남자가 아버지의 의무를 포기하고 임신한 여자가 입을 꼭 다문 채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으면 아이의 아버지를 가리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때 12명의 화난 여성들이 배심원 역할을 했죠. 재판 기록을 보면 비공식 배심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분노한 여자 12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의 고통을 혼자 감당하는 젊은 여성 주위에 모여서 신문관 역할을 했고 누가 아버지인지 누가 임신을 하게 만들었는지 캐물었죠. 진통하는 동안에 산모가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목적은 아이 아빠를 찾아서 아이를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었죠. 17세기 식민지 미국 사회에선 분만실만 비좁은 게 아니었습니다. 날씨가 춥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 가족이 한 침대에 자는 경우가 흔했죠. 젊은 남녀가 사귀는 동안 남자가 너무 늦게까지 여자 집에 있게 될 경우 남자는 여자 집에서 침대를 같이 쓸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젊은 남녀의 애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침대 한가운데에 칸막이가 놓여졌습니다. 한 가족의 성관계를 생각하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추운 겨울밤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그럼 부부끼리 잠자리를 같이 할 수도 있죠. 또 이쪽에 있는 젊은 여자와 젊은 남녀가 또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그 옆에서 아이들과 하인들이 같은 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득한 방에서 어떻게 사랑을 나누었는가 하는 겁니다. 사적인 공간의 부족은 침실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민시대 도시계획 덕분에 참견 잘하는 사람들은 이웃의 간통행위를 수시로 감시할 수 있었죠.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데다 창문도 낮게 달렸기 때문에 재판 기록엔 이웃 사람들의 증언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이웃 사람이 간통하는 걸 본 사람은 창문에 기대고 서서 이렇게 잔소리를 했어요. 결혼한 여자가 그러면 되느냐?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거라.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눈에 엿보기 좋아하는 호색가들이나 침대 가운데 세워놓은 칸막이, 이따금 발생하는 농장 동물들과의 관계는 이상하기 짝이 없었죠. 수천 년 동안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고유한 풍습을 간직해왔는데 그것은 백인들의 성 풍속도와는 매우 달랐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의 4대 강국인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는 신세계 제국 건설에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대하는 유럽인들의 태도도 가지각색이었죠. 캐나다에 정착한 프랑스 정착민들은 인디언 언어도 배우고 원주민들과 자유롭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지만 영국 식민지의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영국 사회는 미개한 원주민들의 사회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일반적으로 유럽인들 모두 같은 생각이었지만 특히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문화가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대부분의 백인 정착민들은 인디언의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고 특히 그들의 성에 대해선 더더욱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속에서 섹스에 대한 그들의 행동 양식을 하나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섹스 자체를 생명력의 기원으로 보는 점은 이곳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에게 결혼은 진정한 연애 결혼을 의미했습니다. 휴론족처럼 사냥 문화가 발달한 곳에선 남자 위주로 진행됐고, 뉴잉글랜드의 왕파노아그족처럼 농업 문화가 발달한 곳에선 여성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재산을 관리하지 않고 경제권을 쥐고 있지 않는 곳에선 윤리 기준이나 성적인 행위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백인 여성들은 인디언 사회를 더 좋아했어요. 예를 들어 인디언들이 식민지 국경 마을을 습격해서 여자들을 포로로 잡아가면 백인 남자들이 다시 원주민들로부터 여성 포로들을 구출해서 중간 지점에 캠프를 치는데, 남자들이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여자들은 다시 인디언 캠프로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미국 식민지가 번창해감에 따라 값싼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엄청난 수의 아프리카 흑인 노예들이 유입됐습니다. 고향집에서 붙들려온 아프리카 흑인들의 성관념은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매우 비슷했고,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 정착민들과는 사뭇 달랐죠.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유입된 것 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섹스는 강력하고 즐겁고 생산적인 것이라는 색다른 인식이었습니다. 섹스를 단순히 출산의 수단으로 여기던 식민주의자들과 달리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각양각색의 아프리카 흑인들은 섹스와 출산을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노예 상태에서도 흑인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전통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아직도 흑인들의 고향 아프리카에선 고대로부터 찬란하게 꽃피어온 성풍속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식민지 이전 시대나 심지어 오늘날까지 흑인 10대들에게 성인식은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11살에서 12살이 되면 모두 섹스나 결혼, 출산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교육받기 시작합니다. 성인식이 거행되는 동안 청소년들은 성적인 행위를 모방해서 만든 춤을 배우고 끊임없는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출산의 의미와 어떻게 출산을 준비해야 하는지, 또 배우자를 즐겁게 해주는 그런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순결에 대한 관점도 부족마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회에선 여자든 남자든 모두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켰습니다. 많은 부족에서 여성들이 치르는 성인식의 마지막 의식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숙한 나이에 이르면 여자들은 고통스러운 음액절제 과정을 꼭 거쳐야 했습니다. 여성의 음액을 영원히 제거하는 이 의식은 결혼의 필수 조건이기도 했죠. 음핵 절단 수술을 받는 이유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합니다. 더 완전한 여성이 되기 위해서라도 했고, 출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도 했습니다. 또 성욕을 무디게 해준다는 얘기도 있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결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혼식 자체도 신세계에서 백인들이 치르는 의식과 매우 달랐습니다. 고향인 아프리카에서 섹스와 출산을 별개의 것으로 본 것처럼 배우자들 또한 섹스와 친밀한 행위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두었습니다. 동성 친구들과 친밀하고 은밀한 관계를 유지했고, 섹스 파트너인 아내나 남편에게선 로맨틱한 사랑이나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는 가장 친한 동성 친구에게 기대했죠. 동성 친구들과 껴안고 손을 잡고 길거리를 걷기도 했습니다. 몇몇 아프리카 사회에서 결혼을 했든 독신 여성이든 부와 권력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겐 자신이 직접 아내를 취할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계 사회에서도 여성이 자기 가족을 거느릴 수 있다는 걸 뜻했죠. 1700년대 유럽의 식민주의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아프리카 사회에선 남자와 여자 모두 남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고,
성의 역할이 엄격히 구분돼 있던 사회에서도 남녀는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식민주의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권력 있는 여성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점차 여성들의 지위가 중요치 않게 됐고 점차 그들의 전통은 거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상한 신세계에 강제 이주된 이후 아프리카의 다양한 전통들은 거의 모두 사라져버렸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은 강제로 식민지 생활에 적응해야 했고 가족들은 농장 주인 마음대로 모두 헤어졌습니다. 무조건적인 모성의 숭배와 육아를 전체 사회의 공동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두 가지 전통 덕분에 아프리카 흑인들의 문화적 전통이 조금이나마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아프리카에서 강제 이주된 흑인들도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고 이제 미국 땅에서도 영국에서 수입된 가족의 가치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청교도들의 유럽 탈출은 17세기, 18세기 타락한 시대의 분위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19세기에 접어들자 돈과 권력을 손에 쥐기 시작한 중산층의 주도로 빅토리아 시대 가족의 가치라고 하는 전혀 새로운 풍조가 영국 전체를 휩쓸었습니다. 이 시기에 성장한 중산층들은 자신들이 도덕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술도 많이 마시고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타락한 귀족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했죠. 1837년 17살의 나이로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당시 왕실은 끊임없는 스캔들과 퇴폐 풍조에 물들어 있었고 이것이 18세기 유럽을 규정짓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엘버트 공을 부군으로 맞아들인 이후 부부간의 진정한 사랑과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이 지향하는 로맨틱한 사랑과 가정의 이상형이었죠. 빅토리아 시대의 중산층들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남자들은 바깥 세상으로 나가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돈을 벌어왔고 집안은 여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가사 일을 돌보는 여자들은 주부였고 엄마였죠. 이것이 빅토리아 시대의 일반적인 이데올로기였습니다. 섹스는 부부 생활에서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기능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자녀 출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고 이것은 당시 도덕적인 의무인 동시에 의학적으로도 권장됐습니다. 의사들은 사람들이 섹스를 너무 많이 한다고 믿었고 특히 거의 모든 의사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는 섹스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어린 소년들의 음경에 채워드는 굉장히 잔인하고 이상한 장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밤에 자위를 하거나 사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기구들이었죠. 의사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섹스 가이드북을 발간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한 달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죠. 빅토리아 시대 이상적인 아내가 되기 위해선 남편을 따뜻하게 대하고 성에 관심을 가져선 안 됐습니다. 셰이크 교도이자 의학계의 거물인 윌리엄 액튼 박사는 정숙한 아내를 이상형으로 생각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이자 아내는 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가정과 아이들 일에만 관심이 있다.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하기 위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나 모성에 대한 욕구는 그의 관심 밖이다. 윌리엄 액튼 박사.
이제 고전이 돼버린 어처구니 없는 일화가 있습니다. 공주가 엄마인 빅토리아 여왕에게 섹스가 뭐냐고 물었더니 빅토리아 여왕은 눈 감고 영국을 생각하라고 말해줬답니다. 물론 출처가 의심스러운 일화지만 당시 많은 여성들은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섹스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었죠. 신혼여행이란 개념은 빅토리아 시대에 처음으로 생겨났는데 신혼부부가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처음으로 성적인 접촉을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였죠. 결혼하기 전까지 이성의 나체를 볼 수 없었던 신혼부부들은 신혼여행이라는 신성한 행사를 통해 지옥에서 떠나 잠시 휴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존 러스킨은 아름다운 아내 에피그레이와 결혼식을 올린 후 아내의 나체를 처음 보았을 때 음모를 보고 겁에 질린 나머지 신방 차리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러스킨은 아내의 나체를 보고 넌더리가 났습니다. 아내의 나체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상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교양 있는 집안 출신이었던 에피 역시 결혼 생활에서 뭐가 빠졌는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시 여성들이 성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6년 동안의 독신 생활 후 에피는 결국 성에 눈을 떴고 결혼을 무효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예술가 로버트 밀레이와 정열적인 사랑에 빠졌죠. 융통성 없는 빅토리아 여성들도 결혼한 후에는 섹스를 즐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의학계에서 알아주는 전문의들조차 여성들의 성적인 욕망과 여성의 나체에 대해선 잘못된 상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사 또한 여성의 나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여성의 시신을 부검하는 것은 불법이었고 여성이 병에 걸렸을 때도 의사는 밖으로 드러나는 일부분만 만질 수 있었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여자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옷을 뒤집어 쓰고 있었죠. 산부인과에 대한 의학적 지식은 형편없었죠.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관례적으로 시녀들을 도왔는데 시녀 하나의 배가 뚱뚱해서 마치 임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왕의 주치의가 이 여자를 진찰하고는 행실이 나쁜 여자라고 했죠. 그러나 그녀는 종양 때문에 배가 불룩했던 것이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여성의 시신 검시를 꺼리는 의사들의 얘기는 빅토리아 시대 남녀의 성차별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자들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켜야 했고 정숙한 아내라면 잠자리를 밝혀선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남성들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여성들이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지키고 순결을 유지하며 대를 잇고 집안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동안 남자들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들과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에서 매춘업이 성행한 것으로 보아 당시에도 방탕한 시기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성적인 것은 무엇이든 앞에 드러내놓는 것을 꺼리던 빅토리아 시대에도 금지된 열매에서 피어나는 냄새는 더더욱 향기로웠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정숙한 아내에게 실망한 남자들에게도 출구는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우편으로 배달되는 포르노 사진이 있었죠. 빅토리아 시대 가장 인기 있었던 소재는 젊은 처녀의 순결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얄궂게도 정숙한 여성이라면 관능적이어선 절대 안 된다고 여겨지던 시기에 남성들은 순결한 처녀가 한 번 강간을 당한 뒤 마침내 섹스를 즐기게 됐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죠.
빅토리아 시대 유명한 포르노 소설 중에 타락한 터키 여인이란 게 있는데 이것은 납치되어 터키 황제의 첩으로 팔려간 젊은 백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뛰어난 미모 때문에 그녀는 곧 터키 황제의 눈에 들지만 그녀는 터키 황제의 구애를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계속 거절했지만 결국 터키 황제가 그녀를 강간했고 굴복할 수밖에 없었죠. 첫 경험의 고통을 치른 이후 성에 눈을 뜬 그녀는 계속 더 많은 걸 요구했고 나중에 구출되긴 했지만 오히려 그걸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빅토리아 시대 포르노의 기본 줄거리입니다. 상상하는 것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던 남성들은 19세기 크게 번성했던 매춘을 통해 현실 속에서 쾌락을 추구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다른 모든 것들과 마찬가지로 매춘 또한 철저하게 계급 체계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귀족들을 상대로 한 고급 매춘부들은 두 번째 부인 행세를 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를 대변하는 유명한 작가인 찰스 디킨스조차 20년 동안 애인을 옆에 두었습니다. 디킨스를 만났을 때 19살이었던 배우 앨런 터너는 디킨스를 통해 중산층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었고 결국 목사와 결혼했습니다. 중간 계급의 매춘부들은 매움굴에서 일했고 이들은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관계를 가졌습니다. 상류층만 출입할 수 있는 고급 호텔의 비밀 클럽에서부터 서부 노동자 계급이 출입하던 싸구려 술집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든 매춘부들이 존재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엔 특화된 전문 매움굴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소녀 매춘부들이 있던 클럽이 매우 인기였는데 당시에도 어린 소녀의 성매매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죠. 가족들은 집안에서 쓸모없는 아이들을 팔아 돈을 벌었고 당시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 덕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1885년 옐로우 저널리즘의 선두주자 윌리엄 토마스 스테드는 13살 된 어린 소녀를 사서 원조 교제의 진술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해 말 법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연령은 16살로 올라갔죠.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 여전히 어두운 면이 존재했습니다. 빈민가를 전전하던 여성들은 쉽게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성병을 퍼뜨렸습니다. 상류층을 상대로 한 뚜쟁이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하거나 콘돔을 사용하게 해서 매춘부들을 보호했지만 하류층 상대 매춘부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갔습니다. 매춘부들은 성병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일단 성병에 걸리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 방법도 없었죠. 매춘부와 관계를 가진 후 정숙한 아내에게 성병을 옮기고 어린 소녀들을 희롱했어도 남자들의 사회적 지위를 위협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선 엄격했습니다. 남자가 동성애자라면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건 물론이었고 동성애는 그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사악한 짓이었습니다. 남학생들 상당수가 반 친구들과 최초의 성경험을 하고 동성애자의 수가 급격히 늘어가는 상황이었지만 빅토리아 시대 동성애는 엄격한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의 공개적인 망신과 투옥 사건은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동성애자들의 수가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했고 오스카 와일드 재판을 통해서 갑자기 동성들의 애정 행위가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동성애에 대한 반감은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죠.
오스카는 내가 여자고 자기를 연인으로 생각해달라고 했다. 그는 나를 무릎에 앉힌 뒤 내 은밀한 것을 갖고 놀았다.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하듯이. 그는 2~3회 그것을 내 입에 집어넣게 해달라고 했지만 난 용납하지 않았다. 찰스 파커. Filthy son! Order! Order in the court! 1895년 오스카 와일드의 스캔들과 그로 인한 공개적인 논쟁 이후 빅토리아 시대의 성윤리는 이미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20세기 초 빅토리아 시대 말기에 발행된 모든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면 이런저런 유별난 성행위에 대한 재판이나 경찰의 현장 급습 사건 기사, 부도덕한 사건 기사들로 가득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성윤리가 점차 무너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신호였습니다. 19세기 말 늙은 여왕이 쓸쓸히 여생을 보내는 동안 몇몇 여성들은 억압된 성 역할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아멜리아 블루머는 여성들을 불편한 의상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딴 짧은 바지를 만들었고, 자유연애의 수호자였던 빅토리아 우드홀은 정숙한 여성도 남자들처럼 섹스를 즐긴다고 주장했죠. 조세핀 버틀러는 여성 참정권 운동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사회가 여러모로 변하기 시작하면서 빅토리아 시대의 종말을 예고했고 성에 대한 인식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대 초 여왕이 서거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 시대의 성윤리는 현대 영국과 미국에서도 변치 않은 도덕률로 자리 잡았습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성윤리는 그 후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성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20세기 초 잔잔하던 유럽 전체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일, 2차 세계대전은 이전의 다른 전쟁과 달리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문화를 한데 뒤섞는 결과를 낳았고, 그것은 성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